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돌고 도는 물레방아와 같다고 말이지요. 떵떵거리던 정승판서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이슬처럼 사라지기도 하고, 개천에서 용이 나듯 이름 없던 머슴이 세상을 호령하기도 하는 법입니다. 여기 한때는 꽃길만 걷던 양반집 규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가장 천하다는 머슴에게 시집을 가게 된 기구한 여인이 있었으니,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인생이 끝났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 그녀가 다시 마을에 나타났을 때 세상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가슴에 품고 그 긴 세월을 버틴 것일까요?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고을에 대대로 정승을 배출하던 김참판 댁이 있었습니다. 그 집 외동딸 서희 아가씨는 자태가 고울뿐 아니라 총명하기가 웬만한 선비저리 가라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가씨가 훗날 왕실의 며느리가 될 것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서희 아가씨의 아버지가 조정의 당파 싸움에 휘말려 대역죄의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가사는 정몰되고 한순간에 아가씨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지요. 이때 아버지의 사촌 동생이자 욕심 많은 숙부 김판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문에 남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서희 아가씨를 강제로 시집 보내려 획책합니다. 그것도 번듯한 가문이 아닌 이웃 마을의 가장 가난하고 미련하기로 소문난 머슴 돌쇠에게 말입니다. 숙부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가문의 수치를 씻으려면 내가 이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 서희 아가씨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은 찢겨 나가고 무명옷 한 벌만 걸친 채 그녀는 짐승처럼 발려가던 머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희 아가씨가 도착한 곳은 산비탈 끝자락에 겨우 매달린 낡은 조가삼간이었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뚫려 달빛이 새어들고 방 안에는 귀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요. 그녀의 남편이 된 돌쇠는 커다란 덩치의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무뚝뚝한 사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귀도 못 알아먹는 곰이라 비웃던 이였지요. 서희 아가씨는 벽장 속에 몸을 웅크린 채 밤새 울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이 어두운 구석에서 썩어가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아가씨 앞에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무뚝뚝한 돌쇠가 산에서 귀한 산삼 배양근과 산딸기를 따다가 아가씨의 머리맡에 조용히 두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아가씨가 깰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않고 마당에 잡초를 뽑고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비록 투박한 머슴의 손이었으나 그 손길 어디에도 아가씨를 함부로 대하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서희 아가씨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내는 숙부의 사주를 받은 괴물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하는 순박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가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구한 운명을 탓하며 주저앉는 대신 이 사내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가문을 망가뜨린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노라고 말이지요.
서희 아가씨는 더 이상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가문이 망할 때 유일하게 챙긴 마지막 자존심이었지요. 그녀는 그 비녀를 장터에 내다 팔아 쌀 대신 낡은 책 몇 권과 붓, 그리고 먹을 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친년이, 배가 고프니 이제 종이를 씹어 먹으려나 보다라며 비웃었지만 아가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좁은 초가방에는 밤늦도록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글자 한자 모르는 돌쇠를 앉혀놓고 하늘천 땅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이 글자는 서방님의 성함에 들어갈 쇠티의 자입니다. 서방님의 마음을 이 글자처럼 단단하게 벼리셔야 합니다. 돌쇠는 처음엔 제 커다란 손가락으로 붓을 잡는 것조차 힘겨워하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단호하고도 간절한 눈빛을 보며 그는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밤에는 고피를 쏟으며 글을 읽었습니다. 곰이라 불리던 사내의 눈빛이 서서히 매서운 선비의 기상으로 변해가는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월은 쏘아놓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희 아가씨의 고운 손은 거친 바칠과 바느질로 굳은 살이 박여 할머니 손처럼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7번 담금질한 칼날처럼 더욱 형형하게 빛났지요. 돌쇠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집이를 거들어주는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가씨의 가르침 아래 사서삼경을 통달했고 전국의 이름난 스승들을 몰래 찾아다니며 문장과 학문을 닦았습니다. 마침내 한양에서 별시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희 아가씨는 10년 동안 한 푼, 2푼 모은 쌈짓돈을 꺼내 돌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가서 이 나라의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낡은 도포를 걸치고 한양으로 떠나는 돌쇠의 뒷모습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머슴놈이 과거를 보러 간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구나. 특히 서희를 쫓아냈던 숙부 김판석은 그 소식을 듣고 내 조카년이 결국 미쳐버렸구나라며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희 아가씨는 마당을 쓸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비웃으십시오. 그 웃음이 비명이 되어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한양 땅 수천 명의 선비가 모인 과거 시험장 과거장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낡은 도포를 걸친 돌쇠가 자리를 잡자 주변의 명문가 자제들은 코를 찌푸리며 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가 발표되자 돌쇠의 눈빛은 무섭게 가라앉았습니다. 서희 아가씨가 10년간 일러준 백성들의 고통,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김참판의 절개가 그의 붓끝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답안지는 일필위지로 내려갔고 이를 본 시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개 선비의 글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릴 재상의 기계로구나. 마침내 방방례가 열리던 날 임금님 앞에서 당당히 장원급제의 영예를 아는 것은 다름 아닌 돌쇠.
아니 정식 본명인 이수찬이었습니다. 임금은 그의 사연을 듣고 극에 감복하여 그에게 암행어사의 마패와 함께 고향 고을의 민정을 살피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머슴이라 손가락질 받던 사내가 이제는 천지를 뒤흔들 명검이 되어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 시각 서희의 숙부 김판석은 자신의 아들이 지방의 작은 관리 자리를 얻었다는 소식에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벌이며 또다시 서희를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명문가 교수라 해도 머슴을 만나면 평생 흙이나 파먹는 법이지. 내 아들은 이제 나라의 녹을 먹는데 서희 그녀는 아직도 그 곰 같은 놈 뒷바라지나 하고 있겠구나. 서희는 그 비웃음을 담장 너머로 들으며 묵묵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위험 있는 행차가 들어섰습니다. 옷에 깃발이 휘날리고 늠름한 군사들이 길을 틔우는데 그 중심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백마를 탄 고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라 웅성거리며 길바닥에 엎드리기 바빴지요. 숙부 김판석 역시 권력자에게 아부하기 위해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말을 탄 관원이 서희의 초라한 집 앞에 멈춰서서 말에서 내리는 순간 온 마을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을을 뒤흔든 말발굽 소리는 김판석의 집 대문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화려한 남색 관복을 입고 보사와 과거 급제자가 머리에 꽂는 꼴틀 꽂은 이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숙부 김판석은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한양에서 내려온 거물급 관리인 줄로만 알고 허리가 부러질 듯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나리, 이 누추한 곳에 어쩐 일로 걸음을 하셨습니까? 소인은 이 마을에서 덕망 높기로 소문난 김판석이라 하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귀한 술과 고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김판석은 어사화의 그림자만 보고도 침을 질질 흘리며 아부하기 바빴습니다. 말에서 내린 사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리빨 같은 눈으로 김판석을 훑어내릴 뿐이었지요. 이윽고 사내가 서서히 고개를 들어가 아래 감춰진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김판석, 내가 정녕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냐? 그 목소리는 10년 전 김판석의 발길질에 채이며 마당을 쓸던 그 머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자들의 한을 풀어줄 저승사자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김판석은 사내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사지가 마비된 듯 얼어붙었습니다. 툭 튀어나온 광대뼈, 깊은 눈매, 그리고 왼쪽 귀 밑에 난 작은 흉터까지. 그것은 분명 자기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내쫓았던 머슴 돌쇠였습니다. 어찌 내 놈이 어찌 이 옷을 입고 있단 말이냐? 이건 꿈이다. 필시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다. 김판석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저분이 정말 돌쇠란 말인가? 저 기계가 정녕 머슴의 것이란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이수찬 돌쇠의 품속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꺼내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역졸들이 번개처럼 들이닥쳐 김판석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김판석의 아들은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고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수찬은 호령했습니다. 김판석은 듣거라. 너는 10년 전 내 형님인 김참판을 역적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가산을 가로챘으며 하나뿐인 조카를 노비처럼 팔아넘기려 했다. 그뿐인가? 이 고을 백성들의 피땀을 쥐어짜 제 배를 불린 죄, 오늘 이 마패의 이름으로 단죄하리라. 김판석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살려달라 빌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70년간 갈아온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그의 목전까지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잔치 마당 한가운데로 낡은 무명옷을 입었으나 눈빛만은 기품이 넘치는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서희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땅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숙부 김판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판석은 서희의 치맛자락을 붙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서희야, 그래도 내가 내 숙부 아니냐? 제발 어사 나리께 말씀 좀 잘 들여다오. 내가 다 돌려주마. 내 아버지의 재산도 이 집도 다 내 것이 아니더냐. 서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숙부의 손을 부리쳤습니다. 숙부님, 기억하시나이까? 10년 전 제가 이 문 밖으로 쫓겨날 때 숙부님은 제게 말씀하셨지요. 가문의 수치를 씻으려면 죽거나 머슴에게 팔려가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때 죽지 않았습니다. 숙부님이 앗아간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숙부님의 몰락을 제 눈으로 보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처럼 투명하고 단단했습니다. 이수찬은 아내인 서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정중히 맞잡았습니다. 부인, 이제 끝났습니다. 장인어른의 누명은 이미 전하께 상소를 올려 바로잡았고 오늘 이 가문을 다시 부인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제야 서희 아가씨의 눈에서 억눌러 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세월 머슴의 아내로 불리며 똥짐을 지고 밭을 매던 고통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수찬의 명령에 따라 역졸들은 김판석이 숨겨두었던 비밀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김참판의 인장을 위조했던 틀과 가짜 밀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김판석 부자를 비난했고 서희 아가씨의 인내와 이수찬의 충심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70년 전 꽃가마 대신 머슴의 등에 업혀 떠났던 아가씨가 이제는 나라의 기둥이 된 남편과 함께 당당히 대문의 주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김판석 부자가 포도청으로 압송되던 날, 고을 사람들은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소금을 뿌리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서희 아가씨와 이수찬 어사에게 남은 숙제는 무너진 집을 다시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었지요. 서희는 숙부가 불법으로 가로챘던 논밭과 재산들을 확인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세금에 시달려 땅을 빼앗겼던 소작농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물들은 본래 우리 가문의 것이었으나 숙부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부풀린 것이니 온전히 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서희는 빼앗긴 땅의 절반을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10년간 자신이 머슴의 아내로 살며 겪었던 고충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장터를 열어 헐벗은 이들에게 무명천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수찬 역시 낮에는 엄격한 관리로 고을의 기강을 바로잡았으나 밤이 되면 관복을 벗고 옛날 돌쇠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 아내의 거친 손을 씻어 주었습니다. 한때 서희를 미친년이라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고을의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안갚음은 서슬퍼런 칼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정의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남은 원망을 덕으로 덮는 것이 진정한 복수임을 그녀는 몸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다시 10년이 흘러 대갓집 마당에는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희와 수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아 총명했고 어머니를 닮아 심성이 고왔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수찬은 아내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호강하며 살 법도 한데 서희의 손에는 여전히 10년 고생의 흔적인 굳은 살이 군데군데 박여 있었습니다. 부인, 이 손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아리오. 대갓집 귀한 아가씨가 나 같은 머슴을 만나 고생만 하였으니 말이오. 수찬의 말에 서희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방님, 이 굳은 살은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겨낸 훈장입니다. 만약 제가 고생 없이 아가씨로만 살았다면 백성의 눈물을 어찌 알았겠으며 서방님의 그 깊은 진심을 어찌 보았겠습니까? 두 사람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문이 망하고 머슴에게 시집을 가게 된 그 가혹한 운명이 실은 두 사람을 진정한 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늘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핏줄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피 속에 흐르는 절개와 인내야말로 진정한 양반의 증표라고 말입니다. 70년의 피눈물은 그렇게 사이다보다 시원한 결말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네 귓가에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 흐르고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 마라 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고난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도 서희 아가씨처럼 묵묵히 칼날을 갈고 때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볕들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이 훗날 가장 눈부신 복수의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굽히지 마시고 그 마음속 품은 정의를 믿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